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어려운 그 연구와 또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죠.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항암제를 만든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내준 신약도 이 바이러스 기반의 신약은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신라젠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세계 두 번째로 바이러스 기반의 신약 그 항암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에서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얻었다는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 개발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BAL0891이라는 이 진행성 고용암에 대해서 이 기존에 임상을 할 때 그 첫 번째 이 임상을 하겠다고 신청을 FDA 할 때는 특별한 어떠한 타겟이 돼서 뭐 고용암이면 고용암, 하여튼 타겟을 딱 정해서 이런 임상 그 신청서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전임상에서 독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사람에게 적용해도 뭐 독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웬만하면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승인을 내주고 임상 1상에 들어갔을 때 뭐 임상을 이제 최소한의 한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뭐 부작용이 안 나고 또 독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끝나면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승인을 내주게 됐죠. 근데 요번에 임상 1상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고용암뿐만 아니라 혈액암 분야에 대해서도 이 신약 후보 물질이 나름대로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걸 또 이 신약 그러니까 임상 승인을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이 처음에는 고용암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지만 이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찾게 된 그러니까 그 나온 데이터들이 혈액암이라는 다른 병명에도 나름대로 이런 성능이 괜찮다,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 그러게 되면 그 분야에서도 치료제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던 그 약이 결국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것처럼 임상을 진행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전혀 다른 약효의 효능을 임상 데이터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처음에 임상을 하게 된 타겟으로 했던 그 병이 아니라 다른 병의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 고용암에 대한 진행성 고용암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했던 것을 이제 혈액암에까지도 확장해서 이거를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미 FDA가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그 2024년 실적을 놓고 보면 감사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자산을 보시면 부채가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산이 굉장히 많고 자본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채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왜냐면 이게 전형적인 R&D를 하는 회사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R&D만 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뭐 원재료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대량 양산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원재료비를 이걸 대량으로 나가거나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애초부터가 부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개발비가 그러니까 소모로 해서 사라지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지난해 보면 수익이 하나도 없는 수익이 뭐 기타 사업 분야에서 39억 정도 발생하긴 했는데 이걸 갖고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없죠. 인건비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이 39억이었고 영업 비용만 306억이 나갔어요. 이 말뜻은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까먹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R&D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도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국적 제작사를 상태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술성 검증을 통해서 이 마일스톤,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기술 자체를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연구개발비도 벌고 또 그런 기술을 더 진보시켜서 임상실험을 하고 나서 더 좋은 가치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이죠. 즉 연구개발 자체가 수익사업이 된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개발해도 이걸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런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와 연결이 될 경우에는 그 다국적 제약사가 이걸 신약까지 할 때 임상 2상이든 3상이든 이 연구개발을 다 되고 연구를 진행시켜서 마지막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 전세계 판권을 가져가고 대신 로열티로 몇 프로를 판매 그 매출액의 몇 프로를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회사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한 회사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독자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 바이러스 제전을 갖고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국적 제약사들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려고 나설 뭐 그런 그 뭐랄까요 이 라이센스 인을 해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다국적 제약사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M20이라는 데가 지분이 13.65%고 그 외에 특수관계 포함해서 15.95%가 최대주 지분인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신약이지만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술이 말 그대로 연구의 진실성을 갖고 있고 돈을 버는 기술이면 최대주 지분이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계속 증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받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줄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최대주 지분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왜냐면 R&D 자금을 외부에서 뭐 증자가 됐든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하든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주 지분이 낮은데 대규모 자금을 갖고 있으면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적대적 M&A 하는 쪽은 그 회사 내에 있는 현금이 필요할 뿐이지 그 회사가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면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에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호재성 재료들 뭐 특허를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막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외부 기술을 갖고 사오는 거 이것도 외부에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처럼 내가 기술을 파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 우성제약을 지금 매출 80억에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나는 회사를 그 한 100억 원 주고 샀습니다. 매수를 했고 이 회사를 3년 내에 매출 300억짜리 회사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하면 영업이익도 뭐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신라젠이 여기다가 화장품 제조사를 더 추가로 M&A 해서 화장품 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채권도 전환사채 채권도 이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상자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해서 우성제약 그쪽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도 했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금을 받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억이 다 나갔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다시 들어오는 회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지난 전일 이제 이러한 이 FDA에서 이런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그 임상 범위를 늘려준다는 걸 승인받았다는 게 시간 외에 알려졌고 시간 외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개장 초에 한 20% 거의 상한가 29%가 뛰었죠. 이거는 어제 제가 그 전날 이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가 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지만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앞에서 봤듯이 이 수익성 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업 수익이 39억인데 영업 비용은 매년 300억, 250억, 294억,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간다는 건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연구개발하는 어느 시점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업손실을 매년 260억, 250억 가까이 뭐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자금이 수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임상 이 팩사백이나 뭐 이러한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은 대부분 임상 1상 2상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반짝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도 다시 또 유상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흘러내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FDA의 호재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나름대로 그 전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자칫하다가는 상투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